여러분, 살아오면서 이런 경험 한두 번쯤 있으셨나요? 평소에는 참 다정하고 의리 있는 사람 같았는데 돈을 쓰는 아주 짧은 순간 그 사람의 진짜 얼굴이 드러나는 것을 보고 마음이 서늘해졌던 경험 말입니다. 오랜만에 만난 동창들과의 즐거운 식사 자리를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젊은 시절의 추억을 이야기하며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웃고 떠들었습니다. 그런데 즐거웠던 시간이 끝나고 계산서가 놓이는 바로 그 순간 분위기가 미묘하게 달라집니다. 누군가는 지갑을 꺼낼 생각도 않고 딴청을 피우고 어떤 친구는 늘 똑같이 이번엔 내가 꼭 사려고 했는데 마침 지갑을 차에 두고 왔네라며 멋쩍은 웃음을 짓습니다. 또 어떤 친구는 밥값 낼 때만 되면 귀신같이 전화가 온다며 밖으로 나가 한참 뒤에야 돌아오곤 합니다. 그 순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아, 저 사람의 따뜻한 말과 웃음 뒤에는 이토록 차가운 계산이 숨어 있었구나. 어디 친구뿐이겠습니까? 명절에 모인 형제들 사이에서도 이런 모습은 낯설지 않습니다. 겉으로는 세상 둘도 없는 효자인 척, 효녀인 척 하면서도 부모님께 드릴 용돈 이야기가 나오면 서로 눈치만 보거나 병원비 부담 문제가 나오면 순식간에 얼굴이 싸늘하게 굳어버리는 형제들의 모습을 우리는 얼마나 많이 보아왔습니까? 그리고 그 서늘한 침묵 속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아, 이 사람이 진짜 어떤 사람인지, 가족이라는 이름의 무게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이제야 보이는구나. 오늘 우리는 바로 이 돈이라는 거울에 비친 인간의 본성에 대한 깊은 이야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사람을 제대로 보려면 그 사람의 화려한 말이나 번지르르한 겉모습이 아니라 그가 자신의 돈을 어디에 어떻게 그리고 어떤 마음으로 쓰는지를 보셔야만 합니다. 돈은 단순한 종이 화폐가 아니라 그 사람이 평생을 바쳐 쌓아 올린 시간과 노력의 결정체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돈을 쓰는 태도만큼 그 사람의 가장 솔직한 마음과 인생의 가치관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것은 없습니다. 오늘 영상은 이처럼 인생의 깊은 지혜와 인간관계의 본질을 짚어보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께서는 노년의 인간관계를 더욱 지혜롭게 정리하고 더 이상 사람에게 상처받지 않으며 행복한 노후를 살아가는 단단한 힘을 얻게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풍요를 더하는 이 귀한 지혜를 놓치지 않으시려면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눌러주십시오. 그리고 혹시 주변에서 돈 앞에서 본심이 드러난 사람을 본 경험이 있다면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나눠주십시오. 여러분의 경험이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와 지혜가 될 수 있습니다. 조선 후기의 위대한 학자 다산 정약용 선생은 일찍이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사람의 속마음을 알고 싶으면 밥을 먹을 때와 돈을 쓸 때를 보라. 그렇습니다. 밥상머리와 지갑 앞 이 두 곳에서야말로 사람이 결코 감출 수 없는 본성이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그 어떤 미사여구와 친절한 미소도 이 돈이라는 거울 앞에서는 그 본래의 색을 드러낼 수밖에 없습니다. 말은 얼마든지 가식으로 포장할 수 있지만 평생을 땀 흘려 모은 자신의 분신과도 같은 돈을 쓰는 행동만큼은 결코 꾸밀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 돈이라는 거울에 비친 사람의 마음은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일까요? 돈의 흐름은 과연 그 사람의 무엇을
우리에게 낱낱이 알려주는 것일까요? 지금부터 우리는 돈 씀씀이를 통해 그 사람의 우선순위와 마음의 방향을 읽어내는 첫 번째 지혜에 대해 이야기 나누어 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돈의 흐름은 마치 강물과도 같아서 그 사람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마음의 땅을 향해 어김없이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의 강물은 오직 자기 자신이라는 작은 웅덩이 안에서만 맴돌다 증발해버리고 어떤 사람의 강물은 가족이라는 비옥한 땅을 적시며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합니다. 우리는 그 강물이 어디로 또 얼마나 세차게 흐르는지를 보면 그 사람의 마음 지도를 훤히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젊은 시절 제 직장 동료였던 한 분의 이야기는 이 돈의 방향성이 한 사람의 인생을 어떻게 규정하는지를 아프도록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그는 겉으로 보기에는 나무랄 데 없이 능력 있고 성실한 사람이었습니다. 일처리도 빨랐고 유머 감각도 뛰어나 주변에 늘 사람들이 많았지요. 특히 그는 돈을 꽤 잘 버는 친구였는데 술자리가 열리면 언제나 기분 좋게 큰 돈을 쓰며 분위기를 주도하곤 했습니다. 그의 또 다른 열정은 취미 생활이었습니다. 그는 고가의 낚시 장비나 오디오 기기에 아낌없이 투자했습니다. 해외에서 수백만 원짜리 장비를 새로 들여온 날이면 모임에 나와 사람들에게 허세 섞인 자랑을 늘어놓는 것을 큰 즐거움으로 여겼습니다. 그 모습만 보면 그는 인생을 즐길 줄 아는 호탕하고 멋진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우연히 그의 또 다른 얼굴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루는 그가 주도한 화려한 술자리가 한창 무르익을 때였습니다. 그의 아내에게서 전화가 걸려왔고 잠시 밖으로 나가 전화를 받던 그의 얼굴이 순식간에 굳어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나중에 다른 동료를 통해 들은 이야기는 이러했습니다. 둘째 아이의 대학 등록금 마련이 어려워 상의를 하려던 아내에게 그는 늘 똑같은 말을 싸늘하게 내뱉었다고 합니다. 나 지금 돈 없어. 그에게는 수백만 원짜리 낚싯대를 살 돈은 있었지만 자식의 미래를 위한 등록금을 낼 돈은 없었습니다. 아내가 몸이 아파 병원 치료를 받아야 할 때도 큰아들이 작은 가게라도 하나 열고 싶다고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을 때도 그는 언제나 자신의 지갑을 굳게 닫아버렸습니다. 겉으로는 늘 가정적인 가장인 척했지만 실제로는 가장 가까운 가족에게 쓰는 돈을 세상에서 가장 아까워했던 것입니다. 그의 돈이라는 강물은 오직 자기 자신이라는 웅덩이를 채우는 데에만 급급했을 뿐 결코 가족이라는 밭을 향해서는 단 한 방울도 흘러가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 결과는 참담했습니다. 그의 아내는 제때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해 평생을 고질병으로 고생했고 자녀들은 학비와 생활비 걱정에 어린 나이에 사회로 내몰려야 했습니다. 겉보기엔 번듯한 직장인이었지만 가족의 눈에 그는 기댈 수 없는 이기적인 남편이자 아버지였습니다. 세월은 흘렀고 그는 나이가 들어 외롭게 남았습니다. 그가 돈을 쓸 때마다 구름처럼 모여들었던 술자리 친구들은 그의 주머니가 비어가자 하나둘씩 썰물처럼 빠져나갔습니다. 함께 웃고 떠들던 취미 동호회 사람들도 결국은 각자의 삶으로 흩어져 갔습니다. 그의 곁에 남은 것은 텅 빈 집과 마음의 문을 닫아버린 가족의 차가운 뒷모습뿐이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제게 들려주신 한 노인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돈을 어디에 누구를 위해 쓰느냐가 바로 그 사람의 진짜 마음이야. 말은 얼마든지 포장할 수 있지만 돈은 속일 수 없어. 결국 돈은 그 마음이 가장 간절히 향하는 곳으로 흘러가게 되어 있거든. 이번에는 조금 다른 하지만 어쩌면 더 우리 가까이에 있을 법한 한 부부의 이야기입니다. 젊은 날부터 무려 40년을 함께 살아온 동반자였습니다. 남편은 평생 돈을 모으는데 전념했습니다. 하루하루 아껴 쓰며 조금이라도 남는 돈이 있으면 은행에 저금하는 것이 습관이자 인생의 목표였습니다. 그에게 통장에 쌓여가는 숫자는 이 험한 세상을 버티게 해주는 유일한 안심이었습니다. 반면 아내는 달랐습니다. 그녀에게 돈은 사랑을 전하는 도구였습니다. 아이들이 아플 때는 망설임 없이 병원비를 썼고 명절이면 양가 부모님 선물을, 손주들이 오면 군것질거리를 아낌없이 내주었습니다. 물론 그녀 역시 낭비하는 법은 없었지만 적어도 가족의 행복과 건강을 위해 쓰는 돈은 아깝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이 두 사람의 돈에 대한 철학의 차이는 젊었을 때는 큰 문제 없이 지나가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진짜 문제는 세월이 흘러 노후에 이르렀을 때 드러났습니다. 두 사람 모두 몸이 약해지고 병원에 다녀야 할 일이 많아졌는데도 남편은 여전히 돈 쓰기를 벌벌 떨며 꺼렸습니다. 아내가 건강을 위해 좋은 식품을 하나 사오면 남편은 혀를 차며 말했습니다. 쓸데없이 돈만 쓰네. 병원에 가서 진료비를 낸 날에는 이렇게 돈이 줄줄 새나가면 우리가 모아둔 돈 금방 다 쓰겠어라는 말이 석관처럼 튀어나왔습니다. 그때마다 아내의 마음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어느 날 밤 아내는 잠든 남편을 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우리가 평생 허리띠 졸라매며 이 돈을 모으느라 얼마나 애써왔는데 정작 우리 몸이 아플 때조차 이렇게 쓰지 못한다면 도대체 무엇을 위해 살아온 걸까? 그렇습니다. 돈을 아끼는 습관은 물론 중요합니다. 그러나 돈을 쓰지 못하고 모으기만 하다 보면 결국 돈은 남고 인생의 즐거움과 건강, 그리고 관계는 모두 사라져버립니다. 반대로 필요한 곳에 기꺼이 쓰는 태도는 삶을 풍요롭게 만듭니다. 병원 진료비는 건강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투자이고 가족에게 쓰는 돈은 정을 나누는 씨앗이 됩니다. 돈을 대하는 태도는 단순한 경제 습관을 넘어 삶을 대하는 철학입니다. 모으기만 하는 삶은 불안에서 비롯되지만 쓸 줄 아는 삶은 믿음과 여유에서 나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지켜야 할 것은 통장의 숫자가 아니라 남은 생을 함께할 건강과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따뜻한 시간입니다. 이처럼 돈의 흐름은 한 사람의 마음속 가장 깊은 곳, 가족을 향한 사랑과 책임감이라는 시금석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처럼 가족이라는 가장 가까운 울타리 안에서 돈의 흐름이 한 사람의 마음의 방향을 보여준다면 그 울타리 밖, 즉 친구나 이웃과의 관계에서는 돈이 또 다른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것은 바로 그 사람의 정의 깊이와 그릇의 크기입니다. 제가 아는 한 어르신께서 젊은 시절 오랜 친구들과 함께 떠났던 여행 이야기를 들려주신 적이 있습니다. 나이 들어 함께 떠나는 여행은 그 자체로 설레고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모두가 똑같이 경비를 나누자고 약속했고 각자 넉넉히 지갑을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여행이 시작되자
평소에는 미처 알지 못했던 친구들의 모습이 돈 앞에서 하나둘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그중 한 친구는 유난히 마음이 따뜻하고 씀씀이가 시원했습니다. 길을 가다 목이 마를 때면 가장 먼저 가게로 달려가 시원한 음료수를 한 아름 사들고 와서는 자, 다들 이거 하나씩 마시게. 내가 낼게 다 같이 마시자 하며 웃던 친구였습니다. 저녁 식사 후 술자리가 길어지면 그는 슬며시 일어나 계산을 하고 와서는 오늘 술값은 내가 계산할게. 우리처럼 오랜 친구들이 모여 기분 좋게 즐기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디 있겠나라며 미소 짓곤 했습니다. 그의 행동이 고마웠던 것은 단지 돈을 썼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결코 상대방에게 부담을 주지 않았고 오히려 다 같이 먹는 거니까 괜찮아라며 사람들의 마음을 편하게 해주었습니다. 그의 돈에는 친구들과의 시간을 더 즐겁고 풍요롭게 만들고 싶다는 따뜻한 정이 담겨 있었던 것입니다. 반면 늘 말을 번지르르 하게 하던 또 다른 친구는 달랐습니다. 처음에는 똑같이 경비를 나눈다고 약속해놓고 막상 술자리가 되면 슬쩍 화장실로 자리를 피하고 계산대 앞에서는 늘 한 걸음 뒤로 물러서 있었습니다. 그는 늘 아이고 이번엔 내가 냈어야 했는데 깜빡했네. 내가 다음에 꼭 낼게라는 말을 입버릇처럼 반복했지만 여행이 끝날 때까지 단 한 번도 지갑을 여는 법이 없었습니다. 짧았던 며칠의 여행이 끝났을 때 모두의 마음속에는 이미 각 친구에 대한 평가가 정해져 있었습니다. 아름다웠던 여행지의 풍경보다도 함께 나누었던 그 어떤 대화보다도 더 오래 그리고 선명하게 남은 것은 바로 누가 어떻게 돈을 썼는가 하는 기억이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기꺼이 나누던 그 따뜻한 친구는 이후에도 모임마다 늘 중심에 있었고 사람들은 그때 자네가 사줬던 그 술이 참 맛있었지라며 그의 베풀물 오랫동안 고마움으로 회상했습니다. 반대로 늘 계산을 피하던 친구는 사람들 사이에서 자연스럽게 멀어졌습니다. 누구도 그를 대놓고 비난하지는 않았지만 어느 순간부터 모임 명단에서 그의 이름은 조용히 빠져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려주시던 어르신은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돈이라는 게 참 묘하지. 그 순간에는 몇 푼 안 되는 사소한 돈처럼 보여도 결국은 그 사람의 마음을 그대로 드러내는 법이야. 기꺼이 내는 돈에는 친구를 위하는 정이 담겨 보이고 끝까지 아끼는 돈에는 자기 자신만 생각하는 인색한 마음이 비치는 거지. 세월이 지나고 나면 사람들은 결국 돈의 액수를 기억하는 게 아니라 그 돈 속에 담겨 있던 진심을 기억하게 되는 걸세. 그렇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며 수없이 돈을 쓰지만 사실 그 순간마다 우리의 마음이 저울 위에 올려져 평가받고 있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가족, 친구, 이웃과 함께할 때 돈을 쓰는 태도는 단순한 금전 문제를 넘어 그 사람의 품성으로 기억되고 그 사람의 관계로 되돌아옵니다. 결국 함께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돈을 쓰는 태도는 단순한 금전 문제를 넘어 그 사람이 관계를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보여주는 가장 정직한 언어인 셈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아주 중요한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그렇다면 무조건 돈을 잘 쓰고 아낌없이 베푸는 것만이 능사일까요? 만약 그렇다면 우리는 왜 좋은 마음으로 돈을 쓰고도 관계 속에서 오히려 깊은 상처를 받게 되는 것일까요?
바로 여기에 돈의 이면에 숨겨진 또 다른 지혜, 즉 나눔의 기술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돈을 쓰는 태도만큼이나 어떻게 현명하게 쓸 것인가를 아는 것은 우리 노년의 품격을 지키는데 매우 중요합니다. 첫 번째 기술은 물을 주려거든 옥토에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무조건 베풀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나눔과 베풀문 그것을 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 사람, 그리고 그 고마움을 아는 사람에게 향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감사하는 마음이 없고 모든 것을 당연하게 여긴다면 나의 선의는 오히려 그 사람을 더 이기적으로 만드는 독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베풀었다고 생각했는데 돌아오는 것은 더 큰 요구와 불평뿐이라면 결국 베푼 사람의 마음에도 깊은 상처와 회의감이 남게 됩니다. 두 번째 기술은 억지로 든 쌀가마는 내려놓을 때도 시끄럽다는 것입니다. 즉, 쓸 때는 기꺼이 그리고 기쁘게 쓰라는 것입니다. 체면 때문에 혹은 어쩔 수 없는 상황에 밀려 억지로 돈을 쓰고 나서 집에 돌아와 괜히 썼다며 후회하거나 불만을 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쓴 돈은 돈대로 나가고 상대방의 마음도 얻지 못하는 최악의 결과를 낳습니다. 억지로 베푸는 사람의 마음속 불만은 말과 표정을 통해 은연중에 상대방에게 전달되기 때문입니다. 돈을 쓸 때는 이것은 내 마음이다. 내가 기쁘게 주는 것이다라는 분명한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야만 그 돈이 단순한 지출이 아니라 따뜻한 정이 되고 좋은 인연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기술은 내 우물을 채운 후에야 남의 잔을 채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르신들께 가장 중요한 지혜일 수 있습니다. 바로 자신의 형편에 맞게 쓰라는 것입니다. 자식이나 친구가 안쓰러운 마음에 나의 노후 자금을 무너뜨리면서까지 무리하게 도와주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자기희생적인 베풀문 결국 원망으로 돌아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처음에는 좋은 마음으로 시작했더라도 시간이 지나 정작 내가 어려워졌을 때 내가 너에게 어떻게까지 해줬는데라는 서운함이 쌓이고 관계는 돌이킬 수 없이 깨지게 됩니다. 그러니 반드시 나의 삶을 지킬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여유 있는 마음으로 쓰는 것이 진짜 지혜입니다. 이처럼 베풀되 상처받지 않고 쓰되 후회하지 않는 지혜로운 나눔의 기술을 익힐 때 비로소 돈은 우리 관계를 해치는 독이 아니라 풍요롭게 만드는 약이 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베풀되 상처받지 않고 쓰되 후회하지 않는 지혜로운 나눔의 기술을 익힐 때 비로소 돈은 우리 관계를 해치는 독이 아니라 풍요롭게 만드는 약이 될 수 있습니다. 결국 우리는 긴 이야기를 통해 돈이라는 차가운 거울 앞에 선한 사람의 가장 뜨거운 마음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 거울을 통해 한 사람의 우선순위와 관계의 깊이, 그리고 현명하게 나누는 기술까지 모두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우리는 마지막으로 이 모든 지혜를 모아 우리 인생의 마지막 장부를 어떻게 채워나가야 할 것인가에 대한 가장 근본적인 질문과 마주합니다. 우리는 돈을 쓰는 태도에 따라 세 종류의 사람을 만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돈의 노예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이들은 평생 돈을 모으는 것을 유일한 삶의 목적으로 삼습니다. 통장에 쌓여가는 숫자를 보며 안도감을 느끼지만 그 이면에는 돈이 사라질지도 모른다는 깊은 불안과 공포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들은 돈을 지키기 위해 건강을 희생하고 관계를 포기하며 스스로를 초라한 성 안에 가두어 버립니다. 그들은 돈을 소유했다고 믿지만 실은 돈이라는 주인에게 예속된 불행한 노예일 뿐입니다. 앞서 보았던 평생 모은 돈으로 아내의 치료비조차 아까워했던 남편이 바로 이 모습일 것입니다. 두 번째는 돈의 주인 행세를 하는 어리석은 자입니다. 이들은 돈을 쓰는 행위를 통해 자신의 힘과 가치를 과시하려 합니다. 비싼 술을 사고 화려한 취미 생활을 즐기며 주변 사람들의 부러움을 사는 것에서 만족을 느낍니다. 하지만 그들의 씀씀이는 진정한 여유가 아닌 인정받고 싶은 공허한 마음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그들은 돈으로 사람을 살 수 있다고 믿지만 사람들이 따르는 것은 그 자신이 아니라 그의 지갑일 뿐입니다. 돈이라는 권력이 사라지는 순간 주변의 사람들은 썰물처럼 빠져나가고 맙니다. 가족의 눈물을 외면한 채 자신의 쾌락에만 돈을 썼던 이기적인 가장이 바로 이 모습일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돈의 현명한 관리인입니다. 이들이야말로 진짜 부자들입니다. 그들은 돈의 노예가 되지도 돈의 주인인 척 허세를 부리지도 않습니다. 그들은 돈이란 내 것이 아니라 잠시 내 인생을 통해 더 가치 있는 곳으로 흘러가도록 위탁받은 관리 자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돈을 모을 때도 현명하게 모으지만 쓸 때는 더 큰 지혜를 발휘합니다. 그들은 돈을 자신과 가족의 건강을 지키는 방패로 사용하고 소중한 사람들과의 관계를 돈독하게 만드는 교량으로 사용하며 때로는 세상을 더 따뜻하게 만드는 씨앗으로 사용합니다. 그들에게 돈은 불안의 근원이 아니라 감사를 표현하고 사랑을 나누는 가장 훌륭한 도구입니다. 특히 우리 노년의 삶에서 이 현명한 관리인의 지혜는 더욱 절실하게 다가옵니다. 인생을 등산에 비유한다면 젊은 시절은 정상을 향해 최대한 많은 짐을 짊어지고 올라가는 시기입니다. 하지만 마침내 은퇴라는 정상에 도달했을 때 우리의 과업은 더 이상 짐을 모으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는 내가 짊어지고 온 짐들을 어떻게 지혜롭게 사용하여 아름다운 풍경을 감상하고 안전하게 하산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할 때입니다. 정상에 올라서까지 무거운 짐을 내려놓지 못하고 쩔쩔매는 것만큼 어리석은 일은 없을 것입니다. 이제는 돈을 모으는 것보다 어떻게 쓰느냐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남은 인생의 귀한 돈을 어디에 써야 가장 가치 있을까요? 첫째는 두말할 것 없이 나와 내 배우자의 건강을 지키는 데 써야 합니다. 이것은 비용이 아니라 남은 인생의 자유와 품격을 위한 가장 확실한 투자입니다. 둘째는 가족과 따뜻한 시간을 나누는 데 써야 합니다. 손주들에게 용돈을 쥐어주는 것을 넘어 함께 여행을 가고 맛있는 식사를 하며 돈으로는 결코 살 수 없는 소중한 추억을 만드는 것입니다. 셋째는 마음이 담긴 작은 선물을 하는 데 써야 합니다. 값비싼 물건이 아니더라도 고마운 친구에게 따뜻한 밥 한 끼를 사고 이웃에게 작은 과일 한 봉지를 건네는 그 마음의 쓰임이 우리 노년을 풍요롭게 만듭니다. 여러분, 인생의 마지막 순간 우리의 눈앞에 인생의 장부가 펼쳐진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그 장부에 무엇이 적혀 있기를 바라십니까? 부동산 몇 채, 예금 얼마와 같은 재산 목록일까요? 기억하십시오.
돈은 결국 우리가 두고 떠나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돈을 쓰며 남긴 사랑과 신뢰, 그리고 따뜻한 기억만큼은 영원히 남습니다.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자녀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유산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제는 통장의 숫자를 확인하기보다 내 돈이 흘러가는 곳에 어떤 마음이 담겨 있는지를 확인해 보십시오. 그 흐름 속에 나 자신과 가족에 대한 사랑이, 그리고 이웃을 향한 따뜻한 정이 담겨 있다면 당신은 이미 세상에서 가장 큰 부자입니다. 돈을 바르게 쓰는 그 모든 순간, 우리의 노년은 품격과 존중으로 채워지고 있는 것입니다.